이번 시간은 학생 기준에서 시트와 이제 시트 리스트 그리고 뷰 리스트 다루는 방법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이상부터 대부분 학교에서 도면집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도면집이 추가되면 이제 어, 레빗에서는 이제 시트와 그리고 일람표라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계가 온 건데요. 앞서 우리가 뷰만 다뤄서 무언가 만들고 이렇게 도면을 뽑고 했다면 이제 시트와 일람표를 사용해서 그 뷰와 시트를 좀 다뤄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간단한 건축 템플릿 저희가 새로 작성해서 프로젝트 건축 템플릿으로 확인해서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가장 새 시트가 이렇게 미터법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네들을 이제 여러 장 복사해서 만들 텐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걸 만들고 있는데 어, 애초에 만들 때도 아무거나 그냥 넣고 확인을 누른 상태로 잠시만요. 시트 이름을 해서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새 시트를 이렇게 새로 만들 수 있는 그 것도 있고 또 여기다가 데이터 행삽입 이렇게 계속 해주면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시트를 여러 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름도 사실은 이렇게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로 이렇게 하나하나 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애초에 어, 건축 개요 그다음에 배치도 아니다, 사이트 뭐, 뭐 위치도 어, 음, 배치도 이게 이제 레빗의 단점이 한글이 되게 그 철자 이상하게 먹힌다는 게 단점도 있죠. 그다음에 평면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뭐 3층 평면도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면도까지만 하고요. 뭐 기타 더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이름들도 시트 내부의 이름들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 시트 자체도 사실 페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시트 이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시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레이블 편집이란 걸 눌러보시면 저희가 이 매개 변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트 이름의 기본값이 지금 매개 변수 이름 시트 이름이 기본값이 이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알아서 이 일람표나 이런 그 여기서 이제 이것도 매개 변수거든요. 어렵죠? 이것도 또 매개 변수가 나오니까 이거 매개 변수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레벨 자체에서 무언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변수들인데 변하는 값이죠, 변수니까. 그게 지금 이제 여기로 돌아오면 시트의 딱 왼쪽 부분에 보시면 시트 이름이라는 방금 봤던 그 매개 변수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트 이름을 쓴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우리는 시트 리스트에서 써서 적용시킨 거죠. 지금 보여지는 필드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시트 번호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번호도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A 이제 실무는 뭐 천 단위 뭐 이렇게 쓰겠지만 저희는 이제 사실 도면집을 만들어도 100장 정도 만드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허가 도면까지 갖춰서 네 그러지 않은 학교도 은근 많이 있고 한 일정 개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구분만 해주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B로만 바꾸고 이렇게 일일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노 인사이드를 활용해서 뭐 한 번에 좀 더 빠르게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라이노 인사이드를 그런 부분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실무로 가면은 활용을 한다고 해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 실무에서는 단순 작업이 더 많아지고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 대형 설계 사무소를 가게 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도면집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게 요구가 되지만 지금 학생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것까지 써서 자동화를 시켜 놓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왜냐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자동화를 하다 보면 습관이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예 애초에 이런 좀 그, 어, 더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까먹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미리 만들어 놓고 좀 쓰면 그게 어느 순간 그것만 알게 되는 좀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가다를 좀 해도 이렇게 일일이 해보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배치도였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방향은 다 잡았고 일단 패밀리는 끄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트를 정리를 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 시트에는 이 도면의 뷰에서 만든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근데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만든 게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3층 평면도로 바꾸고 2층 평면도 바꾸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레벨도 이렇게 그냥 해놓고 정말 간단하게 박스형 그냥 사각형 집 어, 건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200mm로 그냥 마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얘네들이 2층에 구석대기 하나 만들고 그대로 흑사해서 레벨로 정렬해서 2층에 붙여놓고 레벨로 정렬해서 3층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로 한 바꿀 하고요. 2층만 겹쳐놓고 3층은 지금 3층에 대한 평면도가 안 만들어져 있네요. 음,
기존 뷰를 복제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돼 있어서 복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곳을 봐도 3층 평면도가 보이지 않아서 아마 이 지붕 평면도가 3층 평면도로 아마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를 지우고요. 배치도만 놔두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3D상을 봤을 때 3층까지 됐고요. 3층 평면도에서 마지막으로 일단은 1층에서 바닥도 먼저 하겠습니다. 바닥을 300짜리 바닥으로 하나 하고, 2층에서도 바닥을 얘는 150짜리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착 안함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층에서는 이제 지붕을 하나 가볍게 만드는데, 간격 띄우기로 1000 정도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경사각을 지금 30도씩 다 줬죠. 30도 주는 걸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 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마감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겹쳤는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저희가 상단 부착을 안 한 이유는 이게 그냥 수동으로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집으면, 집은 아니죠. 그냥 간단한 걸 하나 만들었고, 문 같은 것만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쪽으로 뚫고, 그다음에 창문만 단일로 해서 뚫고, 컨트롤 C, 레벨 정렬로 2층까지 연결시켜서, 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가벼운 그냥 어, 건물 하나 만들도록 할 텐데, 얘도 하나 만들죠. 잠시만요. 만들면 안 되죠. 그냥 안 만들겠습니다. 안 만들고, 네, 이렇게 만든 상태로 저희가 1층, 2층, 그리고 3층 지붕이죠. 배치도 이렇게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인면도가 이제 이렇게 나온 상태로 갈 텐데, 물론 여기서 그래픽 세팅도 바꿔줘서 이 그래픽 벽, 어, 이 잘린 패턴을 넣어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맞죠. 맞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단면도는 저희가 안 만들었죠. 아, 종단면도 현재 만들었군요. 그러면 배치도로 가서 뷰에서 단면도,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이게 잘린 건데, 잘린 게 안 표시돼서 좀 되게 이면도 같이 생겼죠. 하지만 잘린 겁니다. 네, 단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음, 일단 건축 개요 같은 부분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 도면에다가 이걸 넣어줘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1층 평면도를 누르시면 이제 1층 평면도가 떴죠. 여기에 이제 이 평면 넣고 싶은 평면을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도면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스케일이 안 맞죠? 이게 지금 A4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되게 큰데 저희가 여기서 이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50대 1로 줄이면 평면도가 커지죠. 어, 즉 좀 흔히 말해 생각을 해서 스케일이 여기서 줄이고 크기 차이가 여기서 여기 주석밖에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시트에 들어가면은 그게 확 보입니다. 혹은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알아서 같이 연동돼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내부로 방금 제가 지금 뭘 했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클릭해 주면 뷰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들어가시는데 최대한 이런 클릭하는 거 버릇 들이셔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근데 지금 보면 이런 단면 기호가 보이잖아요.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뷰 숨기기 요소로 숨겨주시면 알아서 이곳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서 보시면 이건 아니죠. 숨기기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얘네들은 주에 숨기고 네, 이렇게 해서 중심을 맞춰서 도면을 했고요. 어, 패밀리를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시트를 밖으로 가져가서 포토샵에서 좀만 수정을 해도 되게 깔끔한 그 도면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저희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뷰 리스트를 방금 리스트 리스트를 통해 다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분화를 하냐면 어, 지금 시트를 가보시면 여기에 승인자, 설계자, 검사자, 작성자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저희는 뭐 승인한 사람, 뭐 교수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설계자는 저 이름 쓰면 되겠죠. 검사자 교수님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밖에 없고 뭐 날짜 정도 이런 거는 여기서 한 번에 바뀌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 좀 저희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 그냥 이제 저희가 시트를 막 만들다 보면 뭔가 그 시트 리스트에 이게 뜨는 거 뜨지 않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트 리스트에 나타남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적용해제 해보면 자 1층에 B202죠. 보시면 1층에 B202가 사라져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클릭하시고 적용시켜 보시면 시트의 B202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처럼 저희가 이 시트 리스트 자체에 그 내용을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시트를 저희가 출력을 할지 말지를 어떻게 보면은 시트 리스트에 나타남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필드를 좀 더 세분화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더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 위에 구속 조건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놨죠.
공유 매개 변수라는 걸 조금 아시면 좋을 텐데 새로운 공유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공유 매개 변수는 간단하게 시트 구속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시트 그냥 시트라고 할게요. 시트 새로 작성을 해서 첫 번째 기준을 뭐랄까요? 시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실무에서는 이제 구조도면, 뭐 전기도면, 뭐 건축도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는 대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구분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번호가 있죠. 시트에도 방금 저희가 가져갔던 시트 번호가 1, 2, 시트 A, B, C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그 번호를 사실은 A, B, C 이렇게 일일이 하기보다도 그냥 번호로 하면 더 편하겠죠. 1번, 2번, 3번, 1번 번호, 2번 번호.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영어로 쓰면 좀 그러니까 분야, 그룹. 지금 저희는 건축만 하잖아요. 전기 도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분야의 그룹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분야 그룹이 아니라 시트 이름으로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인지 뭔가 개요인지 이런 걸로 구분을 한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도면 이름이라는 걸로 하나 분야를 나누고 그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는 어, 어,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이제 합니다. 이러면서 유형을 왜냐면 저희가 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미치도나 하나 더를 할 때는 이번에는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번호였죠. 그래서 도면 이름 안에서 예를 들어서 1층 평면도 2층 평면, 3층 평면 되면 1, 2,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 번호, 도면 번호, 이름별 번호 좀 이렇게 해서 문자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공유 매개 변수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 매개 변수로 추가합니다. 제가 만든 공유 매개 변수가 나오고요. 처음은 이름이죠. 그리고 얘에 대한 구속 조건은 그룹 매개 변수는 구속 조건으로 새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자 시트에 들어가겠죠. 시트에 들어가도록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합니다. 이름별 번호, 구속 조건, 그다음에 시트,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모든 시트에 이런 구속 조건이 떴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 일일이 바꾸기 되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라 했죠? 시트 리스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시트 리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방금 만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도면 이름을 자 저희 여기는 이제 개요라고 구분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사이트라고 개요라기보다는 개요로 하죠. 문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배치도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이트 플랜인데 사실 영어로 쓰면 그냥 배치도인데 얘는 그냥 도면으로 구분을 크게 하겠습니다. 투시도는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투시도가 들어가면 투시도 이렇게 나누겠죠. 그 다음에 문서에서 이름을 번호인데요. 일단은 문서의 건축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를 1번으로 치고요. 사이트에서 위치도가 지금 여러 개 장이 있으면 위치도도 순서가 있을 테니까 순서를 주겠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1로 치고요. 배치도에서는
자, 어떻게 도면에서는 도면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순서인데 1, 2, 3, 4, 5, 6, 7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더 수정을 넓게 없죠. 여기까지만 한다고 쳤을 때 제가 이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면 처음에 이름으로 정렬을 하고 도면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도면 아, 그럼 이렇게 하겠네요. 01 문서 이렇게 하고 02 사이트 얘를 03 도면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야 뭔가 정렬할 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도면 이름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도면 이름은 머리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에 이제 문서가 딱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도면 이름별 번호, 내부, 그러니까 얘는 정렬됐으면 그 안에서는 얘네들끼리 정렬되는 거죠. 얘네는 딱히 머리글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는 이제 얘네끼리 정렬을 했으면 얘네가 정렬이 된 거거든요, 사실상. 얘네 번호도 이제 같이 가니까. 그러면 사실상 다음 정렬할 건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총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형식으로 들어가셔서 도면 이름의 번호는 사실상 안 나와도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굳이 저희가 읽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도면 이름도 사실상 이게 만약에 머리글로 하나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머리글이 하나 나오고 굳이 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도면 이름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분을 해줍니다. 문서, 사이트, 도면 읽기가 편해지죠. 이렇게 위치를 할 수 있고요. 뭐 건축 기후에 시트리스트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넣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시트리스트를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뭐 더 세밀하게 나누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나눠봤고 여기서 저희가 이 이미지를 조금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모양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그래픽에 대한 요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목부터 한번 바꿔보게 되는데 그냥 단순 시트리스트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면 리스트? 뭐 이렇게 도면집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도면집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얘네들을 보면은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모양도 바꿨는데 일단은 선을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표시하지만 이런 머리글까지 굳이 표시해야 될까 싶습니다. 이런 문서인지 머리글인지 지금 시트 번호나 시트 이름 이게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싶기도 한데 그것도 조금 그렇고 일단은 또 좀 빈선 하나 두겠습니다. 공간이 좀 되게 빡빡해 보여서 중간을 좀 빈선을 두고 그다음에 도면집 크기 이 머리글 제목 문자 크기가 좀 작죠? 좀 크고 그다음에 머리글 표시를 끄고요. 그럼 아랫게 사라졌죠? 중복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더 해주는 게 행렬 음영 구분을 조금 줍니다. 왜냐면은 이걸 조금 약하게 주시면 이렇게 조금 임팩트 있게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행렬 이렇게 음영 구분을 줬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하고 잠시 제가 읽었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둘 다 맞춰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때 198 했으니까 두 번째도
198, 198, 98로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제 사이트에 이렇게 좀 세게 되는데 너무 세네. 다시 뭐 210, 245, 245, 245, 245 보시면 이렇게 연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A1 사이즈여서 그렇고요. A3로 가면 조금 더 커질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본문 크기를 좀 키우셔도 되고 이렇게 머리끼를 좀 더 키울게요. 커졌지만 커진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커져가지고 이제 좀 커진 게 느껴지시죠 조금은. 근데 이게 A1 사이즈여서 이렇게 커질 필요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그리고 사실 포토샵에서 이미지 리스트는 작성하셔서 넣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사실 도면집을 많이 보신 데도 있지만 이런 게 막 디자인 쪽으로 기획적으로 예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랩에서 살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어려우시면 하시면 됩니다. 도면지 리스트를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길어질 일은 없지만 이게 만약에 길다 느껴지실 때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으시면 얘를 잡으셔서 안쪽으로 다시 넣으시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면지 리스트를 활용해서 일람표를 활용한 리스트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 시트를 다루는 방법을 조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트에 이 구조 조건을 둠으로써 이 도면지 리스트에 대한 구분을 조금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알아봤고 시트 리스트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서 시트 리스트에서 추가하고 빼고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뷰 리스트를 활용해서 뷰를 조금 더 쉽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